안녕하세요 여러분, 씬넘버 제로의 세실리아입니다. 제가 이번에 업로드 텀이 좀 길었죠. 그게 요즘 날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좀 춥잖아요. 좀 애매해서 코트를 안 입고 돌아다녔더니 바로 코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이 좀 쉰 채로 스푼 라이브는 어찌저찌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가서 약 처방 받고 주사도 맞고 와서 주말 동안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이틀 뒤에 다시 코감기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코가 꽉 막힌 상태여서 녹화를 못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미뤘다가는 주말에 제가 또 행사 알바가 있어서 오늘 급하게 병원에 가서 좀 센 주사, 센 약 처방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지금 약 먹고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함께 노을 지는 과정을 담으면서 오늘 낭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벚꽃놀이는 다녀오셨나요? 저번 주에 비가 잠깐 왔는데 한 하루 정도 왔었나요? 꽃이 반타작이 났잖아요. 다행히 저는 집 앞에 큰 공원이 있어서 만개했을 때 잠깐 산책을 갔다 와서 좀 덜 억울하긴 한데요. 그래도 반타작 된 것도 예쁘긴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추웠어요. 제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감기 걸린 것 같아. 근데 이 벚꽃놀이 혹시 일본어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하나미라고 합니다. 하나, 꽃, 미, 보다. 뜻은 꽃을 보다. 꽃을 보면서 꽃놀이 한다 이 뜻이죠. 꽤 직관적이죠? 근데 갑자기 웬 일본어냐고요? 바로 오늘 함께 읽고 사유할 책이 바닷마을 다이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원작 만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2015년 발표된 일본 영화인데요. 벌써 10년이 넘은 작품이네요. 제가 종종 찾아가는 대학로에 위치한 인스크립트 책방에서 바로 이 표지가 눈에 들어와서 사게 됐는데요. 시나리오집 잠깐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책은 여기 표지를 보시면 일러스트레이트가 예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자매들이 사는 낡고 큰 목조주택의 거실이에요. 오래된 선풍기가 반쯤 열려있는 미닫이 문 옆에 놓여있고 선풍기 앞에는 작은 원형 탁자, 다다미 바닥 위에는 방석들이 여러 개 깔려있는 그림인데요. 그리고 이 열린 문 사이로 초록 매실나무가 열려있습니다. 읽기 전에는 그냥 숲인가 보다 싶은데 다 읽고 나면 이게 매실나무란 걸 알 수 있어요. 매실나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할머니가 담가주신 매실주가 거의 바닥을 보여서 네 자매들이 직접 매실주를 담그는 장면이 있어요. 그 외에도 매실주가 여러 친해지는 계기가 되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책 안에 보시면 반은 한국어, 그리고 절반은 일본어인데요. 또 잠깐 근황 토크를 하자면 제가 이번 달부터 일본어 어학당에 아침 회화반을 등록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에 삿포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기초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하고 듀오링고도 교회에서 패밀리 끊어주셔가지고 꾸준히 했거든요. 저 조금 있으면 365일 1년 채워요. 한 번도 안 끊기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거예요. 듀오링고는 엄청 단문만 있어서 좀 아쉬운데 이렇게 된 거 제가 영어 스페인어도 할 줄 아는데 여기서 일본어 하나 더 추가해서 연기에도 써먹어볼까 싶은 거예요. 근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정초에 갑자기 저희 집 코앞 2분 거리에 일본어 강습소가 딜롱 생겼더라고요. 이거는 운명의 데스티니다. 그래서 조금 바쁜 일정들을 끝내고 4월달부터 등록을 했습니다. 내년쯤에는 이 뒷페이지에 일본어 대사도 제가 읽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그냥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시나리오 낭독에 앞서서 원작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바나나 피쉬로 유명한 요시다 아키미의 동명의 만화가 원작이고요. 연재 기간이 무려 2006년 8월부터 월간 플라워즈에서 연재를 시작해서 2018년 8월호에 최종화가 나옵니다. 같은 해 12월에 단행본 9월까지 발매하면서 완결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애니북스에서 판권을 가지고 발매되었는데요. 근데 이게 등장인물이 많은 만큼 세계관을 가지치기 해가지고 여기에 네 자매가 나오는데 이 네 자매 지인들 중에 몇 명은 다른 작품에서 주인공을 맡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둘째 요시노 남친이 나오는데
요시노한테 용돈을 타서 쓰는 후리타족이거든요. 그 이 친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게 러버스 키스라는 작품이에요. 저는 원작 만화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책이랑 영화를 다 봤는데요. 영화 볼 때 뭔가 소설 느낌이 좀 많이 든다 싶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만화가 원작인 게 맞더라고요. 되게 소설 느낌이 났었어요. 아마 시나리오화 진행할 때는 대략 2011년, 12년쯤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만화는 연재한 지 한 5, 6년 됐고 아직 완결이 안 난 상태다 보니까 영화 마무리는 이거 끝임? 여기서 끝이야? 싶은데 막내 스즈가 언니들이랑 반말하는 사이가 되고 몇 번의 계절을 보내면서 가족의 일원이 되고 성장한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고 언니들도 좀 더 나은 어른이 되어 갈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준 채 끝났기 때문에 한편의 영화로서 좋은 끝맺음이었던 것 같아요. 원작 만화는 또 어떻게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화도 그 시리즈와 상관없이 좋은 끝맺음을 맺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내자매의 성격과 외모, 특징 등 후루룩 훑어보고 낭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모습이 연상이 되어야 좋으니까요. 첫째는 코다 사치. 30대 초반 정도이고 간호사로 내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소명의식도 강하고 엄마 아빠가 좀 애 같기도 하고 엄마 아빠 두 분 다 집을 나가셨거든요. 아빠는 바람 펴서 새 가정 이루고 엄마도 나중에 집 나가서 제가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일찍 어른이 된 제2장녀예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같은 병원의 파트 원장 시이나와 불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엔 시이나가 미국에 같이 가자고 제안하지만 거절하고 완화 케어 병동으로 이동을 하면서 나중에 주임으로까지 승진을 한다고 해요. 둘째 코다 요시노, 20대 후반 정도이고 첫째와는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시원시원한 성격에 연애와 술은 절대 빼지 않는 상여자, 테토녀로 남자는 항상 있지만 남자 복이 많지는 않아요. 호스트에게 거액을 뜯겼다든지 대학생이라고 나이 속인 남자를 만났다든지 말은 똑부러지게 하는데 좀 헛똑똑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중에 단골 식당 니노미 아주머니가 남동생과 재산 분쟁이 났을 때 자기 일처럼 화내는 등 속정도 깊은 둘째입니다. 네, 일은 은행 일을 하고 있어요. 셋째, 코다치카. 20대 초반으로 스포츠 용품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영화에서는 점원이지만 나중에 연재 만화에서는 매장 책임 매니저로까지 승진을 합니다. 성격이 4차원이고 식성도 짜게 먹는 걸 좋아하고 스타일로만 보면 보헤미안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똥머리를 고수하고 있는데 만화에서는 아버지 장례식장에 앞으로 파마 머리를 하고 갔다는 등 독특한 행동을 많이 보이는 캐릭터입니다. 네 자매 중에서는 슬프게도 가장 존재감이 없는 치카인데 영화에서는 그래도 등장신이 많아진 거라고 하네요. 넷째, 아사노 스즈. 중학생. 어린 나이에 친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암으로 입원하시고 새엄마는 철이 없고 이복 남동생들까지 돌보느라 아이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가 사천이 덕분에 귀여운 막내로 거듭나게 됩니다. 불안하고 외롭고 자기의 존재가 남들에게는 아픔이 된다는 사실을 일찍 깨닫고 의기소침해하기도 해요. 그래도 축구에 탤런트가 있는 친구라서 아마 그 외로움을 축구로 잘 풀었던 것 같습니다. 소질이 꽤 있어서 주전으로 활동도 하고 나중에 만화에서는 축구 명문고교의 여자축구부의 스카우트도 받게 됩니다. 네, 내 자매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으로 낭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레모스 혼토스. 여기 십수년 전에 집을 나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세 자매가 있습니다. 사실 정이 너무 많았던 바람둥이 아버지는 일찌감치 다른 동네에 새살림을 차렸고 어머니도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후 재혼하여 다른 도시에 살고 계십니다. 세 자매는 부모님의 보호나 사랑이 조금은 부족했었을 유년기를 보냈지만 지금은 각자 자기 앞가림과 돈벌이는 하면서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아직 중학생인 이복 여동생이 아버지의 병간호도 도맡아 하고
새엄마의 눈치 보는 모습을 안쓰럽게 생각한 첫째 사치는 스즈에게 가마쿠라로 와서 같이 살자고 제안합니다. 하루아침에 세 자매에서 네 자매가 된 상황. 과연 이 네 자매는 서로 이해하며 함께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장면 19. 길. 걸어가는 세 사람. 요시노의 손에는 토속주. 요코라는 사람 엄마랑 닮았어. 끄덕이는 두 사람. 하지만 마지막까지 병간을 해줬으니까 감사해야지. 그건 그렇네. 저 사람 분명 병원에 가지 않았을 거야. 갔어도 10분 정도 있었겠지. 갈아입을 옷만 가져다주고 바로 돌아서 갔을걸. 그래도 그게 자기 딴에는 있는 힘껏 간호한 걸 테고. 역시 능력 있는 간호사는 달라. 스즈가 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뛰어온다. 저기 실례합니다. 어라? 무슨 일이야? 드릴 것이 있어서. 스즈는 낡은 봉투를 사치에게 건넨다. 아버지 서랍 속에 들어 있었어요. 받아드는 사치. 봉투를 연다. 안에서 사치와 자매들의 어렸을 적 사진이 나온다. 오, 이거 언니 아니야? 가마쿠라 불꽃놀이 구경 갔을 때야. 세 사람은 봉투 속을 들여다본다. 아, 나 이거 기억나. 에노시마잖아. 이때 치카가 미아가 돼버리는 바람에 혼쭐이 났었으니까. 덤으로 안내소에서 똥도 쌌었어. 그랬었나? 진짜? 그럼 전 이만. 머리 숙여 인사하고 돌아가는 스즈. 잠시만. 잠깐 시간 있어? 이 마을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야? 장면 20. 언덕. 스즈를 선두로 요란한 매미 소리 속에 언덕을 오르는 네 사람. 저 아이는 괜찮을까? 응? 아니,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러게. 쟤랑 요코 씨는 이제 아무런 관계도 아니니까. 언덕에 올라 그 너머로 보이는 풍경에 말을 잃은 세 사람. 와, 야, 경치 좋은데. 아버지하고 함께 자주 왔었어요. 있잖아. 뭔가 닮지 않았어? 저 너머에 바다만 보이면 가마쿠라네. 그치? 어쩐지 옛날 생각도 나고. 스즈, 네가 아버지 병간호와 수발을 다 맡았던 거지? 스즈,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아버지 분명 기뻐하고 계실 거야. 정말 고마워. 스즈, 끄덕인다. 그 등을 사치가 살짝 안아준다. 고마워. 고마워. 눈물을 한 방울 흘리는 스즈. 넷의 실루엣이 하나로 겹쳐지며 그 너머로 가지카자와의 거리가 펼쳐져 보인다. 음악 시작된다. 장면 21. 가지카자와 온천역. 음악 이어진다. 플랫폼에서 꽃잎을 줍고 있는 치카. 나란히 벤치에 앉아있는 셋. 사치, 요시노, 스즈. 이 마을이 좋아? 좋다기보다는 사실 여기 온 지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아서요. 그렇겠지. 하지만 왜 아버지가 여기서 살고 싶어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왔다. 셋은 열차가 오는 쪽을 본다. 열차에 올라타는 세 사람. 플랫폼에서 배웅하는 스즈. 또 보자. 네. 몸 조심하고. 네, 언니들도요. 스즈. 가마쿠라에 오지 않을래? 에? 같이 살지 않을래? 우리 넷이서. 우리 집이 굉장히 낡긴 했지만 크거든. 다들 돈도 벌고 있으니까 너 하나 더 있어도 문제될 건 없어. 요시노와 치카도 끄덕거린다. 그치만 바로 결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제부터 생각해봐. 잘 있어. 갈게요. 문이 닫힌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유리창 너머로 손을 흔드는 세 사람. 플랫폼을 달려가며 셋을 배웅하는 스즈. 손을 흔든다. 가마쿠라로 이사온 스즈는 청소년 축구팀에 들어가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새 학교, 새 집, 여러모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간다. 3명의 언니들도 각자의 연애와 업무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존댓말에서 반말로 말투도 편해져가는 스즈. 언니들과 다 같이 있을 때도, 첫째, 둘째, 셋째 언니와 따로 있을 때도 솔직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된다. 장면 69. 부엌, 밤. 시뻘건 얼굴을 하고 테이블에 뻗어있는 스즈를 요시노와 치카가 걱정스레 보고 있다. 스즈? 서둘러 들어오는 사치. 무슨 일이야? 아, 언니 그게 골 넣은 기념으로 둘이서 조금 마신다고 한 게 아, 내가 마시려고 소주를 잔뜩 넣어서 만든 거 그걸 마신 거야. 아, 제일 색이 옅었단 말이야. 어느 정도 마신 거야? 이거 딱 한 잔. 스즈? 요코 아줌마 완전 싫어. 아빠 바보. 갑자기 일어서는 스즈. 아, 더워. 아니야. 토할 것 같아. 잠깐. 조금만 참아봐. 조심해. 참아야 돼. 괜찮아? 이쪽. 어디? 잠깐. 아, 나 아파. 두 사람은 화장실로 간다. 쟤도 쌓인 게 많았구나. 하긴 많은 일을 겪었으니까. 주정 부리는 모습이 너랑 똑같다. 나는 저렇게까지 난리치진 않아. 장면 70. 같은 장소 2층. 스즈의 방.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스즈. 걱정스레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언니들. 스즈가 살짝 웃는다. 아, 웃었다. 세 사람은 얼굴을 마주본다. 와, 이것 봐. 이런데 점이 있어. 정말이네. 속눈썹 길다. 귀가 언니랑 닮았어. 진짜? 사치, 귀를 만져본다. 눈을 뜨는 스즈. 눈 떴네. 아, 미안해, 스즈. 치카도 잘못했지만 스즈도 잘못했어. 그래도 우리 집에서 만든 매실주 마셔보고 싶었단 말이야. 알겠어. 내년에 열매가 열리면 스즈용으로 알코올 안 들어간 거 만들어줄게. 그 매실 우리 집에서 딴 거야? 응? 그렇지. 여기서도 매화나무 보이잖아, 저기. 몰랐었어? 응. 창문을 열고 정원의 매화나무를 보는 네 사람. 음악 들어간다. 봐, 저기 열매가 제법 많이 열려. 와, 열매도 열리지만 송충이도 생겨. 엄청나네. 빨리 따보고 싶다. 응? 송충이를? 아니, 매실. 벌레 잡고 소독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손길이 필요해. 아, 그거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 매실 따려면 아직 반년은 남았지. 그래도 기대된다. 치카. 이쑤시개로 매실에 구멍을 내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말이지. 뽁뽁뽁뽁뽁. 맞아. 이렇게 맛이 스며 나오도록 찔러야 돼, 이렇게. 그게 뭐야? 뽁뽁뽁? 함께 웃는 네 사람. 그 웃음소리를 받은 정원의 매화나무에 달이 비치고 있다. 페이드 아웃. 장면 112. 같은 장소 거실. 카레를 한 입 먹는 스즈. 어때? 맛있어. 그치? 치즈 같은 게 들어가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오, 그럴지도. 그럼 다음에 해보자. 언니들 평가는 시큰둥하지만 나는 이거 가끔씩 먹고 싶어지거든. 스즈, 끄덕인다. 엄마가 만든 해산물 카레는 어렸을 때라서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나한테 우리 집의 카레라고 하면 할머니가 만들어준 이 어묵 카레인 거지.
할머니의 맛이구나. 불단의 사진을 보는 스즈. 치카 언니. 응? 나 거짓말 한 게 있어. 응? 뭔데? 잔멸치 덮밥. 사실은 센다이에 있을 때 아버지가 자주 만들어줬었어. 아, 그렇구나. 아, 그럼 그건 아버지의 맛이네? 응. 나한텐 아버지 기억이 별로 없거든. 스즈가 가져온 사진을 보고 살짝 기억이 나는 정도? 스즈 너에겐 아버지와의 추억이 잔뜩 있을 거라 생각해. 좋은 기억도 뭐 나쁜 기억까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언젠가 들려줘, 아버지 이야기. 아버지 낚시 좋아했었어. 낚시? 진짜로? 응. 주말에는 강에 자주 갔었어. 몇 번인가 나도 데려갔었는데 오, 치카. 약간 기쁘다. 장면 141. 같은 장소, 부엌. 툇마루 기둥에 붙여진 키를 쟀던 선. 사치, 요시노, 치카의 이름. 그 이름을 바라보는 스즈. 사치 언니 3살, 치카 언니 3살, 요시노 언니도 3살, 요시노 언니 5살, 사치 언니 6살. 사치가 자와 펜을 가지고 온다. 스즈가 조금 더 작은가? 아하, 속임수는 안 되지. 됐다. 스즈 15살. 사치가 자와 볼펜으로 기둥에 선을 긋고 스즈 15살이라고 이름을 적는다. 됐다. 됐네. 나란히 기둥을 보는 두 사람. 장면 145. 고지대. 고지대로 올라온 사치와 스즈. 아, 여기네, 여기야. 우와. 멈춰선 사치. 올라온 스즈도 사치와 나란히 선다. 눈앞에 펼쳐진 가마쿠라의 거리. 그 너머로 바다가 빛나고 있다. 진짜네. 거기랑 닮았어. 나도 어렸을 때 아버지랑 자주 왔었어.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는 혼자 왔지. 사치는 갑자기 와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른다. 스즈도 해봐. 아니야, 됐어. 해보라니까. 스즈의 손을 잡아 끌어 앞으로 간다. 아! 아버지는 바보야! 함께 웃는 두 사람. 엄마는 바보야!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었는데. 사치, 스즈를 끌어안는다. 엄마 이야기 해도 괜찮아. 스즈는 여기 있어도 돼, 언제까지나. 여기 있고 싶어, 언제까지나. 이후 자매들의 단골집 식당 아주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주머니의 장례식에 다녀온 뒤 네 자매는 다 같이 바다로 향합니다. 바닷가에서 언니들은 아버지가 정말 몹쓸 사람이었지만 다정한 사람이었고 스즈라는 동생을 남겨줘서 고맙다며 웃음 지으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네, 바닷마을 다이어리 낭독 구간 읽고 왔습니다. 세자매가 다소 어색하게 이복 여동생 스즈를 만난 장면부터 몇 달 정도 같이 살면서 어느 정도 장난도 치고 친해진 장면들을 같이 모아서 읽어봤는데요. 이 자매만 4명이라 목소리 연기가 쉽지 않았네요. 최대한 제가 상상하면서 읽고 싶어서 책을 다 읽고 영화를 봤거든요. 제가 티빙,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3개나 구독하고 있는데 3군데 전부 없어가지고 유튜브 영화에서 개별 구매까지 해서 봤는데 따로 구매를 해도 아깝지 않은 작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원작 만화는 연재 기간만 10년이 넘다 보니까 영화와는 차이가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가 2015년 나왔으니까 2013, 14년까지는 이제 스토리가 영화에 많이 각색돼서 들어갔을 거고. 그런데 이
시나리오집이랑 영화는 거의 똑같아요. 제가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봤기 때문에 거의 똑같더라고요. 아마 영화의 최종 수정본이 도서로 출간이 된 것 같아요.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읽어보니까 안에 지문이 거의 없어서 자매와 주변 지인들이 오순도순 앉아서 밥 먹는 거 뭐 장면 정도? 그 정도 상상만 되고 뭐 장소나 위치, 어떤 감정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요. 근데 묘하게 영화를 보다 보니까 제가 상상한 거랑 얼추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구도나 이런 것도. 제가 일본 영화나 대만 영화를 학창 시절에 많이 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딱 전형적인 이때 2010년대 바이브? 2010년대 바이브 하니까 얼마 전에 2016 해시태그가 유행이었잖아요. 유행이 워낙 빨리 지나가가지고 유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즘 AI다 뭐다 해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사람들이 10년 전을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2015년쯤부터 대공황의 시작이다, 세계경제 위기다, IS 뭐 등등 말은 많았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취미든 일이든 여행이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중심 키워드도 욜로, 힐링, 워라밸 그때쯤 이런 말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드라마나 영화도 뭐 엄청 대단한 사건을 헤쳐나가는 것보다는 캐릭터별로 서사를 부여하고 캐릭터 간의 감정과 인물 간의 묘한 심리전 이런 게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잔잔하게 시작해서 약간의 소용돌이가 있었다가도 또 잔잔하게 마무리되는 이렇게 저렇게 잘 살아갑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해 영화제에서도 상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바닷마을 다이어리도 우리나라였다면 진짜 막장 드라마로 불었겠죠. 야, 네가 우리 아빠 딸이냐? 넌 우리랑 달라. 내가 왜 네 언니야? 부셔버리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임성한, 김순옥, 김수현 작가님 몇 명 이렇게 스쳐 지나가죠. 집 나간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이복 여동생이 우리에게 왔다? 문구만 보면 완전 자극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영화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요시노가 남자친구 토모아키 집에서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면서 가마쿠라 풍경을 보여주고 하루가 시작됐거든요. 그 세자매가 사는 오래된 목조 건물 나오고 가마쿠라 풍경 많이 비춰주고 세자매가 내자매가 되는 일상 브이로그 같은 영화예요. 요즘같이 빠른 속도와 쇼츠에 절여진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이게 주제가 뭔데? 이게 너무 잔잔한데? 이제 심하게는 노잼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가 나온 2015년에 데뷔를 하고 구름빵 어린이극부터 해서 입봉까지 한 다음에 대학원도 다니고 번역가로서 일도 시작을 하고 하루에 잠을 평균 한 4-5시간밖에 안 잤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해도 잠이 많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피부가 엄청 뒤집히고 난리가 났었죠. 하루에 회기 갔다가 강서 갔다가 어느 날은 모란역까지 가서 연습하고 이때는 제 역량을 늘리고 제 작품 하느라 다른 사람들 작품을 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머니를 난소암으로 잃은 친구가 있었는데 2015년에 이 영화를 보고 외국 인턴십을 떠났어요. 그 친구가. 떠나기 전이라 그런지 엄마를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화관에서 엄청 울면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저한테도 추천을 해줬는데 10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봤네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 요즘 다시 차분한 영화들이 득세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1,500만을 넘은 왕사남부터 해가지고 사실 분명히 1,000만을 넘었지만 이게 1,000만까지 할 블록버스터급인가는 의심을 하실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차분한 영화들, 요란스러운 게 아니라 진심을 담은 이야기들이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고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나보고 보라고 했던 친구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사치, 요시노, 치카, 스즈의 상황도 이제는 다 이해가 되네요. 아마 10년 전에 봤으면 야 이복 여동생이 어떻게 같이 지내? 너무 판타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가지고 보고 좀 삐딱하게 봤을 텐데 아마 그때 봤으면 영화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세자매도 한창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크거나 예민한 사춘기 때에 스즈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좀 미워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들도 성인이 되고 뭐 연애나 하는 일이 맘 같지 않은 걸 겪고 아 이게 어른도 힘들구나를 본인들도 느끼고 나서 스즈를 만났기 때문에 스즈를 더 품어줄 수 있었다고 봐요. 어쨌든 미워하고 슬퍼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같이 사는 게 더 낫잖아요. 요즘 들어서 저는 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사랑이다. 네, 작품 자체 얘기는 이제 다 끝이 났고요. 작품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바닷마을 다이어리에 참가했던 주연 여배우들 모두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감독님도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시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은 2년에 한 번꼴로 꼬박꼬박 작품을 세상에 내놓으시는 것 같아요. 영화 찍기 전에 다큐 감독으로 활동을 하셨고 처음 찍은 영화 환상의 빛으로 바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진출하시고 전 세계 인정을 받습니다. 초기에는 대만의 뉴웨이브의 영향을 받으셔서 정적이고 미장센이 굉장히 정교한 편이었는데 그래서 바닷마을 이 작품도 보면 바닷가 풍경 담아내는 게 아주 예술이에요. 툭툭 찍어내시는 것 같은데도 하나하나 다 화보거든요. 그런데 몇 편 만드시고 나서 자기 깔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셨는지 또 다큐로 시작을 하셨다 보니까 사람의 이야기, 드라마에 더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색채를 많이 빼시고 다큐멘터리 작품을 많이 살리셔서 인간의 심리와 여러 군상을 담담한 어조로 담아내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감독님을 제대로 인식하게 된 게 한창 코로나 시기 한국 배우들, 그것도 어벤져스급 배우들을 모아가지고 유사가족 이야기를 전하는 브로크였는데요. 보러 갈까 하다가 조합이 너무 신선하니까 낯설어서 오히려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75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이긴 했지만 평도 좀 별로라서 영화관까지 발걸음이 향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곧바로 다음 해인 2023년에는 괴물이 나왔는데 그거는 바로 보러 갔어요. 괴물 역시 바닷마을 다이어리처럼 잔잔하지만 이 괴물의 주제는 관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같은 사건을 놓고 세 명의 입장이 다르게 전해지는데 나빠 보였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오해가 있었고 나중에는 연민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처음엔 착해 보였던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민폐 덩어리 그 자체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 와중에 또 민감한 사회 이슈나 정체성 얘기도 거부감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살짝 섞어내는 게 이런 주제를 워낙 많이 다루셨다 보니까 줄타기를 굉장히 잘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오늘 작품 이전에도 이미 유명하셨지만 바닷마을 다이어리 이후로 본인 색을 더 확실하게 구축하시고 사회 이슈와 휴머니즘을 약간씩 입혀서 가족 또는 유사가족이라는 주제를 다각도로 잘 담아내신 것 같아요. 배우 소개는 우리 둘째부터 먼저 갈게요. 요시노를 연기한 나가사와 마사미는 제가 한창 고등학생, 대학생 때 J-팝에 제가 푹 빠져 있었거든요. 청순파 국민여동생 이미지 배우로 유명했는데요. 시즈오카현 출신으로 신데렐라 오디션 그랑프리에서 우승하면서 연예계에 진출했고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일명 세카츄 열풍의 주인공으로 출세를 하게 됐고 지금까지 커리어를 탄탄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장면에서 반쯤 벗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복근도 탄탄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 봤던 청순가련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저는 청순한 이미지를 먼저 봐서 좀 놀랬었어요. 그리고 제가 야마삐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프로포즈 대작전도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도 되게 조용조용한 이미지로 나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 현생에 치여서 J-팝을 떠나있던 시간 동안에 키도 좀 큰 편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섹시 이미지로 탈바꿈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열린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초청되시는 등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는 영포티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언니 사치로 넘어갈게요. 사치를 연기한 아야세 하루카도 어느새 40의 나이가 되셨고요. 슬퍼요 이럴 때마다. 일도 여러 편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2000년도에 호리프로에서 주최한 이벤트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타면서 연예계 생활을 시작하셨고요. 조사하면서 보니까 아직도 호리프로에 계시더라고요. 그 20년 넘게 한 회사에 다닌다는 게 우리나라하고 일본 확실히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엔터 회사를 평생 직장으로 다니는 거 진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리스펙입니다.
처음에는 그라비아 모델로 활동하다가 그래도 금방 드라마 데뷔를 하게 됩니다. 2004년에 세카츄 드라마판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되는데요. 제가 사치 언니가 첫째인데 두 번째로 소개한 이유가 이거예요. 나가사와 마사미가 주인공으로 출연해서 대박난 영화의 TBS 드라마 버전 주인공을 아야세 하루카가 맡게 됩니다. 오디션 볼 때 너무 긴장해서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였는데도 합격을 했고 결과는 초대박. 그래서 이 작품으로 그라비아 모델에서 배우로서 지명도를 더 높이게 됐고요. 나가사와 마사미와 똑같이 백혈병 걸린 주인공 역을 위해서 삭발을 감행했고 본인 스스로도 이 작품이 없었다면 배우를 관뒀을 거라고 했을 정도로 이 작품이 출세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카오 차례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라주쿠에서 엄마와 쇼핑하던 중에 길거리 캐스팅이 되어서 청소년 주니어 모델로 활동하다가 청소년 드라마에도 꽤 출연하며 차근차근 유명세를 높인 배우입니다. 아역 때 진짜 큐티 뽀짝해가지고 1등 안 봐도 아마 한 번쯤 보신 안경 짤 있을 거예요. 그 안경으로 막 장난치면서 같은 여자가 봐도 너무 귀여운 짤이 있는데 그래서 한때 별명이 열도의 기적이라고 불렸었죠. 카오는 커리어를 보면 주연과 조연을 거르지 않고 골고루 맡고 있는데요. 저는 이 카오상을 제대로 인지한 게 2022년 넷플릭스 드라마 하츠코이였어요. 이 섭녀의 외사랑을 잘 표현해 내셨거든요. 저도 이 안경짤로만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서 누구지? 하다가 찾아보니까 카오더라고요. 쇼컷에 이미지가 살짝 보이시해져가지고 알아보니까 이미 약간 역변 이슈가 있으셨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아역이 꼭 거쳐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관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매년 주조연 상관없이 열심히 작품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카오는 아까 위에서 언급한 아야세 하루카가 출연한 세카츄 드라마판의 남자 주인공의 여동생으로 등장합니다. 이로써 바닷마을 코다 세자매 모두 전생에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로 엮였었네요. 제가 봤을 땐 감독님이 이거 고려해서 뽑으셨다고 봅니다. 그 영화는 2004년에 나왔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 히로세 스즈. 히로세 스즈는 세븐틴 잡지 모델로 친언니 히로세 아리스와 함께 선발이 돼서 연예계에 데뷔를 하고 17세 나이로 이 스즈 역할에 낙점이 됩니다. 작중 이름도 스즈인데 실제 이름도 스즈. 이거 뭐 완전 본인 거였네요. 그리고 영화가 끝난 후에도 같은 시즈오카현 출신인 극중 둘째 요시노 언니 나가사와 마사미 배우와도 친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감독님도 이 스즈가 마음에 드셨는지 후속작인 세 번째 살인에서도 딸 역할로 출연을 합니다. 두 번의 작품을 같이 하면서 바닷마을 다이어리로는 깐느를 가고 세 번째 살인으로는 베니스 영화제에 초청을 받아서 10대 나이에 이미 세계 영화제를 2번이나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같은 배우로서 진짜 이런 게 부럽더라고요. 사실 어마무시한 연기력보다 이렇게 자기의 매력을 알아주고 키워주는 팀, 감독, 연출, 대본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스즈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28살이네요. 아직 30이 안 됐어. 이것도 부러워. 장난이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되게 누구 닮았다 싶었는데 이민정님이랑 엄청 닮았더라고요. 특히 꽃보다 남자에서 칼단발하고 나오셨을 때랑 똑같아요.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하고 연기력도 꾸준히 늘어가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얼마 전 일본 영화제에서 국보로 감독상을 수상하신 이상일 감독님 작품에도 출연했었어요. 몇 년 전에 유랑하는 달이라고 이것도 소설 원작인데요. 어릴 때 소아성의 피해를 당한 여성 역할을 맡아서 섬세한 감정선으로 호연을 펼쳤습니다. 어릴 때는 귀여운 외모의 막내 동생으로 30을 앞둔 지금은 예쁜 얼굴에 안주하지 않고 여러 감정선을 그려내는 배우로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0대는 고로에다 감독, 20대에는 이상일 감독이 커리어의 은인이라고 인터뷰로 밝히기도 했네요. 진짜 연출 감독님, 팀 잘 만나는 게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또 좋은 작품을 본 입장에서 앞으로 30대에 더 무르익은 연기 커리어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잔잔하지만
가족과의 일상의 힘을 보여준 영화라서 그런지 아니면 그 메시지나 분위기가 세월을 타지 않아서 그런지 영화가 나온 후 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연극으로도 상연이 됐는데요. 일본에서는 2017년도에 초연을 했고요. 한국은 2023년도에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초연을 했습니다. 고레에다 감독님이 직접 연극 관람하러 한국에 오시기도 했어요. 네, 스크린과 브라운관에서도 활발히 활동한 여배우들 한혜진, 박하선, 임수양 분 이분들이 사치와 요시노 역으로 각각 나와서 홍보가 연극치고 꽤 많이 돼서 저도 인스타에서 포스터랑 스티커를 많이 봤어요. 네. 2025년도 재연에서는 유이님도 요시노 역으로 들어와서 무대 기간도 좀 더 길게 잡아서 트리플 팀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포스터를 보니까 아빠가 떠나던 날 언니들이 내게로 왔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 문구로만 봤을 때 연극은 스즈의 시점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 자매가 나오지만 좀 더 포커스가 막내 동생에게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 연극은 장소 제약으로 인해서 연출 각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장소가 거의 자매들이 사는 집에 묶여있는 대신에 이 매실나무를 진짜 나무를 무대 한켠에 심어가지고 상징성을 더 강화했다고 합니다. 매실나무는 부모에게 방치되었지만 자기들끼리 의지하며 성장한 자매의 뿌리성을 뜻한다고 하네요. 워낙 원작 만화나 영화가 시대나 유행을 안 타는 자매와 가족 이야기이자 성장 드라마라서 연극 또한 또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 초쯤 재연할 것 같은 느낌? 만약에 다시 또 재연하면 그때는 꼭 보러 가보려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가마쿠라는 우리가 역사 시간 때 졸면서 들었겠지만 가마쿠라 막부가 있던 가마쿠라 시대의 중심지였어요. 지금은 인구 20만 명 이하의 소도시지만 그래도 한 시대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지금도 은근 부촌으로 유명하고 알부자들이 사는 동네. 볼 게 꽤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도쿄역에서도 바로 이동이 가능해서 도쿄에서 요코하마, 하코네 가듯이 근교 관광으로 많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인천 정도인 거죠. 오늘 작품의 배경은 고쿠라쿠지 역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미 바다마을 다이어리 이전에도 영화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했었고 애니메이션 배경으로도 엄청 많이 활용이 됐어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슬램덩크. 그리고 피구왕 통키, 심지어 명탐정 코난 에피소드에서도 배경으로 나왔어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환승연애 4 여행지 장소였고요. 이사랑 통역되나요에서 주인공 차무이와 주호진의 첫 만남 장소로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특히 관광객이 더 많아져서 특히 그 기차 지나갈 때 바다랑 노을이 걸리게 인생샷 찍는다고 막 그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주민들 고충이 심한가 보더라고요. 언제쯤 가마쿠라를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 달 전쯤 갔으면 인생샷 건졌을 것 같네요. 일본은 보통 3월 말이 벚꽃이 제일 만개한 때라고 하니까 이제 일본은 하나미가 다 끝났겠군요. 오늘 벚꽃놀이로 시작해서 벚꽃놀이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항상 같이 온다? 올해는 60년 중 제일 불이 강한 병원년, 붉은 말의 해인데요. 그래서 이제껏 빛을 받지 못했던 사람은 깊은 곳까지 빛이 도달하여 세상에 드러나고, 물론 그만큼 좋은 일도 많겠지만 다사다난할 수 있으며 변동의 폭이 커서 스트레스가 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오묘한 게 좋은 일이 많을 때 망신수도 같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했던 바닷마을 다이어리의 사치, 요시노, 치카, 세자매에게도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어느 날 한 번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된 날, 세 사람은 아버지가 남겨두고 간 이복 여동생, 스즈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된 세자매가 어른들의 갈등이나 반목, 무책임함을 스즈에게까지 대물림하지 않고 스즈를 품어주며 함께 살아가는데요. 부모님을 원망만 했다면 아마 스즈라는 선물을 놓쳤을지도 몰라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같이 올 때가 많지만 좋은 일을 더 크게 보고 나쁜 일도 품고 보듬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최대한 많은 해피엔딩을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아무리 작고 소소한 일이라고 해도 말이죠. 소소하게 함께 책과 영화를 읽고 사유하는 시간. 신넘버 제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스타 루에고.